안녕하세요. 가족 이야기만 나오면 차마 고개를 못 드는 40대 남자입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해도 부끄러운 가정사가 있으면 가족 이야기가 참 불편하잖아요. 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전 정말 어디에 말도 못할 만큼 너무 부끄럽고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었거든요. 제 가족과 말이죠. 그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여러분께 큰 용기를 내어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해요. 저는 지방 사람으로 저희 아버진 교관까지 지낸 후 퇴직하신 교육자셨습니다. 그런 아버지보다 때론 더 엄격하셨던 어머니도 저와 남동생을 엄하게 키우셨어요. 물론 다정할 땐 좋은 분들이었는데 예의 범절에 어긋나거나 형제 간의 우애가 상할 행동을 하기라도 하는 날엔 두 분의 회초리와 호된 야단이 날아들었죠. 그런 부모님의 가르침 덕에 저와 동생은 자연스레 우애가 좋아졌습니다. 어릴 적부터 서로를 아끼고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버릇이 잘 들었던 거죠. 무엇보다 동생은 2살 터울인 절 정말 많이 따랐어요. 중학생이 되어서도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절 졸졸 따라다니던 그 녀석은 심지어 절 따라 타 지역의 국립대까지 입학했습니다. 비록 과는 달랐지만요. 그래서 저와 동생은 제가 먼저 졸업하기 전까진 자취도 함께 했었어요. 자식들 타지에 내놓고 걱정됐는데 그래도 둘이 같이 사니까 그나마 우리 마음이 놓이는구나. 부모님은 그렇게 우애 좋게 지내던 저희를 기특해 하셨어요. 저는 대학을 졸업한 후 부모님 곁에 있고 싶어서 살던 지역으로 돌아와 취직을 했거든요. 근데 원래는 서울로 갈 거라고 말했던 동생은 기어코 또 절 따라 고향에 돌아와 저처럼 취직을 하더라고요. 난 형이 서울로 갈 줄 알았지. 근데 형이 안 가면 나도 안 가. 우리 고향에도 좋은 직장 많은데 뭐. 부모님도 다 여기 계시고. 전 친구들보다 이런 동생과 더 많이 어울려 지냈습니다. 동생은 제 형제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던 거죠. 시간이 흘러 전 30대 중반의 나이로 결혼하게 됐는데 전 부모님께 아내를 인사시키기 전에 동생에게 먼저 소개도 시켜줬어요. 안녕하세요. 안서연이에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상국 오빠가 동생 얘기를 정말 자주 했었거든요. 이 예비 영수 예쁘지? 너랑 나이도 동갑이니까 앞으로 가족 되면 친하게 지내. 야, 형, 형수님이 너무 아까우신데? 어디서 이런 아리따운 분을 만났어? 성격 좋은 건 형제가 똑같네요. 근데 두 사람 얼굴은 되게 안 닮은 것 같아요. 누가 말 안 하면 형제인 것도 모르겠어요. 그게 난 아버지를 쏙 빼닮았고 얜 어머니를 닮았거든. 그래서 내가 좀 더 잘생겼지. 형, 무슨 소리야.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형보다 내가 낫다고 하거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자리가 마무리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 동생에게 물어봤어요. 네 예비 영수 어떤 것 같냐? 착하지? 어머니 아버지가 좋아하실 것 같지? 당연하지. 너무 착하고 귀여우시던데? 어머니 아버지도 완전 좋아하실 것 같아. 그때 동생의 대답대로 부모님은 착하고 귀여웠던 아내를 마음에 쏙 들어 하시더군요. 그렇게 저와 아내는 양가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웨딩 마치를 올렸고 우리 둘의 고향인 이 지역에 신혼집도 구했죠. 전 아내와 결혼하며 생긴 처가 식구들과도 굉장히 잘 지냈습니다. 장인 장모님은 너무 인자하고 좋은 분들이셨고 두 분과 함께 살던 처제도 굉장히 순하고 선한 사람이었거든요. 아이고, 우리 김서방 왔어? 아니, 장모님, 저희 다 도착한 거 어떻게 알고 집 앞까지 나와 계셨어요? 날씨가 추운데요. 한 5분 전부터 마음이 사르르 따뜻해지는 게 왠지 자네가 딱 도착할 것 같더라고. 우리 사이는 기운도 푸근하고 따뜻한 게 참 남다르지 않나? 네? 아이, 말도 안 돼요. 당연히 말도 안 되지, 김서방. 자네 장모, 자네랑 서연이가 언제 도착하나? 하루 종일 목이 빠져라 기다렸네. 같은 지역에서 오래 걸려봤자 얼마나 걸린다고. 내가 좀 가만히 있으래도
아까부터 여기 나와서 서 있었다니까. 덕분에 나도 같이 나와서 덜덜 떨고 아주 추워 돌아가시는 줄 알았네. 아이, 얼른 들어가세. 못 말려, 진짜. 사위사랑은 장모라더니 우리 엄마가 딱 그렇네. 그쵸, 형부? 참고로 오늘 저녁은 이 처제표 손맛이 듬뿍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고생했어, 처제. 다음엔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리고 장모님 사랑 나처럼 듬뿍 받을 둘째 사위 집에 드릴 땐 처제 나한테 먼저 검사 받아야 돼. 우리 순딩이 처제, 늑대 같은 놈이 잘못 물어가기라도 하면 큰일 나니까 같은 남자에 내가 먼저 검열해 줄게. 남잔 남자가 잘 알아보는 법이야. 네네, 그럼요. 가끔은 형부는 형부가 아니라 친오빠 같다니까요. 엄하셨던 저희 부모님과 다르게 장인 장모님은 때론 친구 같기도 하던 편하고 상냥한 분들이셨죠. 그런 두 분의 착한 처제까지 있던 처가에 가면 마치 따뜻하고 포근한 솜니부를 덮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전 처가에 가는 일을 굉장히 좋아했죠. 그리고 아내와의 결혼 생활도 물론 아주 많이 행복했습니다. 여보, 거기 앞에 서봐. 당신 발그레한 볼이랑 단풍색이랑 딱 잘 어울린다. 자자, 안서연 전문 사진가 진지하게 작업 들어갑니다. 남편을 전문 사진가로도 두고 안서연 출세했네. 난 내가 세상에서 결혼을 제일 잘한 여자 같아. 나도 그런데. 나도 내가 세상에서 제일 결혼 잘한 남자 같은데 우리 통했다. 그치? 아내는 산이나 자연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린 철마다 벚꽃 구경, 단풍 구경을 다니기도 했고 동해에 남해 가리지 않고 바닷가도 많이 놀러 다녔죠. 연인일 때와 다르게 부부가 되어 함께 누리는 여가 생활은 더욱 벅찬 행복을 가져다 주더군요. 아내와 전 결혼한 지 2년 뒤 축복 같은 아들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제 동생은 약사고 일하던 재수 씨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녀석이 신혼집을 저희와 같은 아파트에 구한 거예요. 형제 부부들끼리 서로 의지하고 사면 좋잖아, 형. 형네 아파트에 나온 매물도 많던데 나 그쪽으로 신혼집 구해도 되지? 형수님 안 불편하신지 살짝 물어봐줘. 내 여자친구 너무 좋대. 자긴 외동이라 형제 자매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집을 엄청 부러워하면서 자랐다더라. 저희가 살던 곳은 대도시가 아니었기에 아파트 값이 그렇게 비싸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수 씨가 약사라 돈을 잘 버는 만큼 좀 더 중심지에 더 비싼 아파트로 갈 줄 알았는데 동생과 재수 씨는 굳이 저희가 살고 있던 아파트로 오고 싶어 한 거예요. 아내에게 물어보니 살가운 제 동생을 좋아했던 아내도 흔쾌히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말했죠. 그렇게 제 동생 부부는 결혼과 동시에 저희와 같은 아파트, 그것도 같은 동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동서, 난 동서가 나보다 한 살 어리지만 가끔 보면 언니 같을 때도 많다? 동선 나보다 훨씬 어른스럽잖아. 성격도 털털하니 멋지고 똑똑하고 돈까지 잘 벌고 난 가끔 동서가 부러워. 부럽긴요. 저야말로 가끔은 형님 성격이 부러운데요. 전 워낙 털털해서 애교 같은 것도 별로 없잖아요. 반면에 형님은 애교도 많으시고 평소에 무슨 말만 하셔도 귀여우시고 같은 여자로서 그런 형님 보면 너무 사랑스러워 보여요. 두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야? 서로 칭찬해주고 있는 거야? 그런 거지 뭐. 나랑 동서랑 워낙 잘 맞잖아. 뭐 김씨 집안 형제들끼리만 우애 좋으라는 법 있나? 이렇게 며느리끼리도 자매처럼 우애 좋게 지낼 수 있는 거지. 재수 씨는 화끈하고 털털한 사람이었고요. 아내는 좀 발랄하고 귀여운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두 사람이 과연 잘 맞을까 걱정도 좀 됐었는데 서로 다른 것 같으면서도 성향이 잘 맞았는지 다행히 두 사람은 아주 잘 지내더군요. 덕분에 우린 부부끼리 거의 한 가족인 듯 친하게 지낼 수 있었죠. 형수님, 오늘 고기 구우신다고 해서 저희 쌈채소랑 찌개거리 좀 가져왔어요. 아유, 그냥 오늘 우리가 다 대접한다니까요.
어차피 두 집 번갈아 가면서 요리하고 대접하는 건데 뭘 부담스럽게 이거저거 다 가져오셨대요? 얼른 앉으세요. 우린 일주일에 한두 번은 양쪽 집을 번갈아 가며 서로의 집에 모여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한 번 할 때 많이 해서 나눠 먹으면 맛도 배가 되고 한쪽 집안은 덜 귀찮지 않겠냐면서요. 그러면서 우린 자연스레 종종 술도 마셨죠. 자, 술도 얼큰하게 취했겠다. 제가 노래 한 곡 뽑아보겠습니다. 이래봬도 제가 학창시절엔 꾀꼬리로 불린 여자다 이거예요. 여보, 우리 형수님 노래 엄청 잘하셔. 우리 결혼하기 전에 형이랑 형수랑 같이 노래방 간 적이 있었는데 나 깜짝 놀랐다니까. 정말? 형님, 저도 한 노래 하는데 우리 같이 노래자랑 같은 데라도 나가볼까요? 아우, 좋지, 좋아. 그러다 한 번은 술에 취해 신이 나 아내와 재수 씨 노래까지 불렀는데요. 물론 밤이라 그렇게 시끄럽게 굴진 않았고 조용히 불렀지만요. 그때 합이 꽤 좋았는지 아내와 재수 씨는 나중에 노래자랑 프로그램에 출연 신청까지 했었습니다. 운이 안 좋았는지 세상엔 강자가 많은 건지 비록 예선에서 탈락하긴 했지만요. 덧붙여 말하자면 그때 저와 동생도 덩달아 함께 예선 심사를 봤었는데요. 당연히 광속 탈락했습니다. 저희 형제는 솔직히 좀 음치였거든요. 그래도 우리 네 사람에겐 아주 즐거운 추억으로 남았죠. 또 동생네 아들 하나를, 저희는 아들 뒤에도 딸을 하나 더 낳았는데요. 우린 함께 유모차를 끌고 나들이도 같이 다녔고 휴가철엔 꼭 휴가도 같이 떠났었어요. 재수 씨, 거기 유모차 옆으로 좀 더 붙여보세요. 당신은 거기 손 좀 올리면 좋을 것 같은데. 아이 명구가 임마, 넌 매번 사진 찍을 때마다 표정이 그게 뭐냐. 웃어라 좀 웃어. 로보트야? 사진 찍는 건 아무래도 어색한데 어떻게 그럼. 됐으니까 얼른 타이머 맞춰놓고 형도 와서 서. 그리고 형도 사진 찍을 때 뻣뻣한 건 나 못지 않거든. 아이고 알았어. 자 누른다. 다들 웃어요. 휴가 때마다 우린 사진도 다 함께 찍곤 했습니다. 전 아내 전문 사진가에서 가족 사진 전문가로 변신하기도 했죠. 그렇게 휴가 때마다 함께 찍은 사진은 차곡차곡 쌓여갔어요. 지금도 그때의 사진을 보면 마음이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서글퍼지기도 하고 와르르 무너질 것 같기도 합니다. 유모차에 앉거나 부모 손을 꼭 잡고 있던 너무 어렸던 아이들, 자매처럼 손을 맞잡고 부의를 하고 있던 아내와 재수 씨, 목석처럼 어색하고 딱딱한 자세로 서 있던 저와 동생까지. 그 사진들엔 마냥 행복해하기만 했던 우리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으니까요. 훗날 찾아올 거대한 불행은 상상도 하지 못한 채 말이죠. 아이고, 우리 너희들이 같은 아파트 살아서 너무 좋다. 자식들 보러 여기저기 왔다 갔다 안 해도 되고, 니들이 우리 집 온다고 할 때도 한 녀석은 왔는데 또 한 녀석은 언제 오나. 목이 빠져라 안 기다려도 되잖니. 우리 예쁜 며느리들 사이좋게 지내줘서 정말 고맙다. 고맙긴요. 저야말로 이렇게 좋은 동서가 생겨서 너무 좋은데요. 저 너무 시집 잘 온 것 같아요, 어머님. 저희들 집 근처에 맛있는 식당 새로 생겼거든요. 거기 예약해뒀으니까 우리 오늘은 거기서 같이 저녁 먹어요. 그리고 잠은 오늘은 서방님네 말고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가세요. 저희 부모님도 결혼 후에도 여전히 우애 좋게 지내던 저희 형제를 매우 흐뭇해하셨습니다. 갈등 없이 사이좋게 지내주던 제 아내와 재수 씨에게도 참 고마워하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이좋게 살던 와중 동생과 제 아내가 더 친해지게 된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둘째인 저희 딸과 동생네 아들은 같은 해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었거든요. 당시 아내는 첫째를 낳은 후 쭉 주부로 지내고 있었고 재수 씨도 출산 후 몸을 회복하기 위해 잠시 휴식기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재수 씨가 일터에 복귀하며 일반적인 가정과는 좀 다르게 제 동생이 회사에 육아휴직을 쓴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집에만 있는 거 너무 답답해했어. 얼른 일하고 싶어 하더라고.
근데 애가 너무 어려서 어린이집에 보내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형수님께 부탁드리자니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내가 휴직하기로 했어. 우리 회사가 그런 것도 눈치 안 주잖아. 집사람이 나보다 돈도 잘 벌고. 그렇게 동생이 1년에 육아휴직을 쓰며 동생과 주부였던 나는 자연스레 교류할 일이 잦아진 겁니다. 육아 초보였던 동생이 육아 선배인 아내에게 도움을 청하며 조카를 데리고 저희 집에 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미안해, 형. 자꾸 여기 와 있어서. 근데 애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울음을 안 그치는 거야. 집사람은 바쁜지 전화도 안 받고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형수님께 왔었거든. 근데 형수님이 애를 딱 안으니까 애가 기가 막히게 울음을 그치더라고. 형수님, 진짜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으휴, 여보, 자꾸 이렇게 형님한테 민폐 끼칠 거야? 형님이 안 그래도 애 둘 보시면서 얼마나 힘드시겠어. 근데 그걸 도와주지 못할 망정 보탰어? 아니야, 동서. 나도 서방님한테 도움 많이 받아. 내가 동선의 애까지 잠깐 봐주고 있는 동안 급하게 필요한 것들 서방님이 얼른 사다 주시기도 하고 힘쓸 일도 다 해주신다니까. 그리고 반대로 서방님이 우리 애들을 봐주기도 하신 덕분에 이렇게 내가 우리 네 사람 저녁 식사 차릴 여유도 있었던 거잖아. 굳이 집에 내려갈 것 없이 동서 힘들 텐데 우리 집에서 저녁 먹고 가. 아내와 동생은 그렇게 한 번씩 육아도 같이 하고 답답할 땐 유모차를 끌고 아파트 단지 산책도 함께 하곤 했다더군요. 혼자 하면 너무 외롭고 힘든 육아를 함께 하다 보니 두 사람은 전우애 같은 게 생긴 거죠. 그렇게 1년 뒤 동생은 조카를 어린이집에 보내며 복직을 하긴 했지만 그때를 계기로 제 아내와 동생은 좀 더 허물없는 사이가 됐던 겁니다. 여보, 나왔어. 어, 대답이 왜 그래? 당신 뭐 기분 안 좋은 일 있었어? 아니면 내가 혹시 뭐 잘못했어? 아니, 그런 거 아니야. 밥 못 차려놨으니까 대충 라면 끓여 먹어. 애들도 당신이 좀 보고 난 방에 들어가서 좀 쉴게. 혼자 내내 육아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내가 점점 제게 차가워지더군요. 제가 퇴근해도 전처럼 따뜻하게 반겨주기는커녕 찬바람이 쌩쌩 불더라고요. 저와는 점점 대화도 하기 싫어하고 뭔가를 물어도 돌아오는 건 침묵 혹은 단답뿐이었고요. 제가 잘못한 게 있냐고 물어도 업되지 무슨 대화를 할 의지가 보여야 말로 풀어나가기라도 하지 정말 답답했습니다. 또 아내는 점점 애들에게도 관심이 없어지더라고요. 으, 엄마, 아빠. 왜? 우리 채건이 넘어져서 식탁에 머리 꽁했구나. 괜찮아, 아빠가 호해줄게. 왜 이렇게 시끄러워? 사람 제대로 쉬지도 못하게. 뭐? 지금 내 말 못 들었어? 애가 넘어졌다는데 시끄럽다고? 당신 대체 왜 그래? 애가 울고 있으면 엄마가 돼서 얼른 나와봐야지. 당신 요즘 진짜 이상해. 나한테도 찬바람이 쌩쌩 불고 이젠 애들한테도 점점 시큰둥해지잖아. 그래서 뭐 어쨌든 당신 없을 때 애들 어린이집 등하원도 내가 다 시키고 애들 밥도 해먹이잖아. 그럼 됐지. 나 솔직히 슬슬 결혼 생활이 너무 지긋지긋해. 맨날 보는 당신 얼굴도 지겹고 나보다 당신을 더 닮은 이 애들도 보고 있자면 지겨운 내 처지가 떠올라 짜증이 난단 말이야. 화가 나서 아내에게 따져 물었더니 돌아온 아내의 대답에 저는 큰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건만 아낸 저와의 결혼 생활이 너무 지겹다고 말한 거예요. 남편인 절 닮은 애들에게도 그래서 소홀해졌다고요. 차라리 제가 무슨 큰 잘못을 했으면 싹싹 빌기라도 하지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아내는 점점 집안일도 손에서 놓았고 제가 퇴근만 하면 애들을 맡기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럼 전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애들을 보고 밀린 설거지와 집안일을 하다 뒤늦게 대충 밥을 때우고 샤워를 해야 했죠. 그리곤 대체 다른 이유가 있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도
아내는 차갑게 이렇게 대답할 뿐이었어요. 그냥 이 집에서 내가 숨쉬고 있는 자체가 싫어. 그러니까 나 좀 내버려둬. 저는 이 사람이 설마 바람이라도 났나 하는 의심도 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아무 이유도 없이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나 싶어서요. 구질구질하지만 전 휴가를 쓰고 아내가 어디 외출이라도 하나 지켜본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며칠 동안 아내는 정말 애들을 어린이집에 등하원시킬 때를 빼면 집에만 있거나 다른 학부모들과 커피 한잔 하러 가는 게 전부더라고요. 바람이 난 것도 아닌데 대체 왜 사람이 저렇게 변해가는 건지 알 수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르던 와중 어느 날 아내는 제게 이혼 통보까지 했습니다. 이혼? 그래, 나 진짜 너무 행복하지가 않아. 당신이 잘못한 건 없다는 거 나도 알거든? 근데 이렇게 내 마음이 식은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살아봤자 당신도 불행하고 나도 계속 시들어갈 것 같아. 나 너무 불행해. 그러니까 나 좀 놔줘. 내 인생에 딱 당신만 빠지면 나 정말 살 수 있을 것 같아. 청천벽력이었어요. 아내가 바람이 났거나 씻지 못할 잘못을 했었다면 저도 당연히 당장 이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었으니 저는 혼란을 겪을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아내에게 매달렸어요. 여보, 내가 더 잘할게. 우리 애들 아직 너무 어리잖아. 근데 갑자기 부모가 갈라서면 애들 마음이 얼마나 큰 상처가 남겠어. 우선 아내를 붙잡긴 했지만 정말 너무 괴로웠습니다. 아내가 성격이 변한 게 아니라 저를 대하는 태도만 바뀐 게 확실했던 건 재수 씨와 동생을 대하는 아내의 태도를 보면 잘 알 수 있었어요. 우린 저만큼은 아니어도 한 번씩 계속 동생네와 교류했는데 동생네와 밥을 먹을 때면 아낸 전처럼 밝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럴 때마다 정말 아내 안에서 저라는 존재만 쓸모가 없어졌나 싶어 너무 슬프더라고요. 여보, 제발 한 번만 그동안 우리 정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노력해보자. 어? 전 어떻게든 아내와 관계를 회복해보려 싫다던 아내에게 사정사정해 부부 상담을 다녀보기도 했어요. 또 아내가 기분 전환이라도 하면 생각이 달라질까 싶어 장인 장모님과 처제와 아내 넷이만 여행을 보내주기도 하고 웬만하면 제가 퇴근한 후 모든 집안일과 육아도 다 도맡아 했죠. 아내에게 먼저 쉬라고 말하면서요. 그리고 아내가 좋아하던 꽃이나 옷을 선물도 해봤지만 떠나간 아내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진짜 애들 엄마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애들도 부모 사이가 안 좋으니까 자꾸 집에서 눈치를 봐. 재수 씨도 우리 집사람한테 뭐 아무 말도 들은 거 없대? 어, 우리 집사람도 슬쩍 형수님께 다른 이유가 있나 떠봤는데 그런 거 없다고 하셨대. 형수님 진짜 좋은 분이었는데 갑자기 왜 그러시냐? 아휴, 많이 힘들지 형. 아무 도움도 못 돼줘서 미안해. 저는 너무 속상한 마음에 동생에게 술을 마시며 고민도 몇 번 토로했었습니다. 아내와 각별한 사이였던 동생과 재수 씨도 많이 놀라고 안타까워하며 어떻게든 우리 사이를 회복시켜주고자 노력했었는데요.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 해볼 만큼 다 해봤던 전 계속 이혼만을 말하던 아내에게 다 포기하고 이혼을 해주게 됐습니다. 싫다는 사람을 붙잡아 둔 채 시들게 하는 건 이젠 더 이상 못할 짓이라고 생각했고 아이들을 위해 버텨봤지만 저도 마음이 너무 무너져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아이들을 위해 이혼하지 않으려 했던 건데 아이들이 도리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니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때 아내는 애들의 친권과 양육권도 전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어차피 난 키울 능력도 없잖아. 앞으로 직장을 구한다고 해도 언제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당장 이혼하면 부모님 집에 다시 들어가서 얹혀 살아야 할 처진데 애들을 어떻게 데려가겠어? 당신 애들 사랑 하나 끔찍하잖아. 그러니까 애들은 당신이 데려가. 당신은 모성이라는 것도 없어? 전엔 있었지. 근데 모성애도 어쨌든 애정인데 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 여보,
난 진짜 당신하고 애들한테 많이 미안하게 생각해. 근데 내 인생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나 용서하지 마. 그렇게 이혼하며 전 장인 장모님과 처제와도 눈물의 작별을 했습니다. 듣기 절 많이 예뻐하셨던 장모님은 목이 쉬도록 엉엉 울며 제 손을 오래도록 놓지 못하시더군요. 미안하네, 김서방. 서연이 걔가 남자 보는 눈이 발 아래로 떨어진 게야.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자네한테 이럴 수가 있나. 꼭 행복해야 하네. 어. 저희 부모님 또한 큰 충격을 받고 안타까워하셨고 무엇보다 아내와 정말 잘 지냈던 동생 내외도 크게 슬퍼하며 절 위로해 줬습니다. 특히 동생은 제게 술을 몇 번이나 사주며 제 아픔을 함께 나눠줬어요. 형수님, 아니 안세영 같은 여잔 앞으로 누가 한 트럭을 가져다 준다고 해도 쳐다도 보지 마. 나쁜 여자 같으니라고. 우리 형이 얼마나 좋은 남잔데. 세상에 형만한 남자 있으면 어디 나와보라 그래. 아주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날 거다. 어깨 펴 형. 그딴 여자 보란 듯이 앞으로 더 잘 살아 보이자고. 내가 도와줄게. 그래, 고맙다. 아이들이 있어 이혼이 법적으로 확실하게 정리되기까진 시간이 좀 걸리더군요. 그 사이 전 집을 처분하고 부모님 댁으로 들어갔어요. 첫 번째는 아내와 살던 그 집에서 계속 살기가 괴로워서였고, 두 번째는 부모님이 저도 저지만 혼란을 겪을 아이들 걱정을 많이 하셨기 때문이었죠. 엄마의 빈자리를 할머니, 할아버지라도 채워줘야 애들 정서가 안정될 거 아니냐. 넌 우리 자식이기도 하지만 애들 부모기도 하니까 우리한테 미안한 마음은 잠시 접어두고 나랑 네 엄마 뜻대로 하거라. 이런 두 분의 감사한 제안 덕에 저는 다른 곳에 집을 구하지 않고 부모님 집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렇게 이혼도 완전히 마무리된 뒤 힘겹게 이혼의 아픔을 이겨내며 산 지 한 달 정도 지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전 오랜만에 동생이 아닌 재수 씨에게 전화를 한 통 받게 됐는데요. 충격적인 재수 씨의 말을 듣고 저는 경악을 했습니다. 아주버님,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저희 남편이요. 어제 고속도로에서 크게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으로 실려왔어요. 수술하고 아침까지 중환자실에 있다가 다행히 지금은 일반 병실로 옮겨져서 의식도 차렸고요. 네? 아니, 그걸 왜 어제 연락 안 하고 오늘 했어요? 사정이 있었어요. 근데요, 아주버님, 제 남편이랑 같이 동승했던 사람이 바로 아주버님 전처, 그러니까 형님이었어요. 형님도 같이 실려와서 수술을 받았는데 아까 슬쩍 가보니까 형님도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확한 상태는 잘 모르겠어요. 제 남편은 아까 의사 선생님께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는데 형님은 상태가 더 심각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뭐라고요? 하반신 마비요? 명국이가요? 근데 대체 왜 그 두 사람이 같이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대요? 그건 오시면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아주버님, 우선 제 남편 목숨은 무사하니까 어머님, 아버님께 말씀드리지 말고 아주버님 혼자 병원으로 와주세요. 아주버님이 먼저 들으실 말이 있어서 그래요. 재수신 제 동생이 사고가 나서 하반신 마비가 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한 겁니다. 다리가 문제가 아니라 목숨을 구한 게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큰 사고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동생은 제 전처와 같이 차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곤 불길하게도 제가 알아야 할 것이 있으니 혼자 와달라고 하더군요. 영문을 몰랐던 전 우선 불길한 마음을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 거야? 왜 두 사람이 같이... 재수신 대체 무슨 말 하려는 거야? 달려가는 내내 머리가 너무 혼란스러운 와중에 충격도 너무 크더군요. 동생의 하반신 마비 소식과 그보다 더 크게 다쳤다던 전처 생각에 억장이 무너지면서도 대체 왜 그 둘이 어딜 가다 함께 사고가 난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병원에 도착한 전 우선 상태가 더 심각했다던 전처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솔직히 동생 병실로 먼저 달려가지 못했던 건 겁이 나서였기도 했던 것 같아요. 재수 씨가 제게 할 말이라는 게 너무 불길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김서방, 장모님, 전처의 병실 앞엔 장모님이 퉁퉁 부은 눈을 하고 서 계시더군요. 그런 장모님을 향한 뭉클한 마음을 꾹 참고 저는 얼른 달려가 말했어요. 애들 엄마는요? 괜찮아요? 의식은 있어요? 근데 장인어른하고 처제는 왜 여기 없어요? 자네 장인은 집에 가 있고 미연인 잠깐 통화하러 갔어. 그리고 우리 서연인 다행히 의식을 찾고 자가호흡이 가능해서 아깐 산소 마스크도 뺐는데 평생 목 아래로는 못 움직이는 전신마비로 살아야 한다는구만. 전신마비요? 우선 제가 좀 들어가 볼게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차는 제 동생보다도 정말 심각했던 거예요. 놀란 전 우선 병실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장모님이 그런절 극구 말리시더군요. 아니야, 들어가지 말게. 지금 들어가서 서연이랑 얘기 나눠봐야 자네만 상처받을 거야. 난 자네에게 너무 미안해서 그 꼴은 차마 못 보겠네. 제가 왜 상처를 받아요? 그게 대체 무슨... 미안하네, 김서방.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는지. 장모님은 아까 재수 씨처럼 자꾸만 이상한 예측이 가는 불길한 말을 하며 제게 사과를 하셨어요. 스멀스멀 올라오는 불쾌한 느낌에 전 장모님의 손을 뿌리치고 병실로 들어갔어요. 병실 안에선 전처가 힘없는 표정으로 침대에 누워있더군요. 그리곤 절 보자마자 꿈쩍도 하지 못하는 몸으로 갑자기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거예요. 그런 전처에게 괜찮냐는 말을 먼저 해야 할지, 대체 왜 제 동생과 함께 있었던 거며 장모님은 왜 자꾸 제게 미안해 하시는지 먼저 물어야 할지 혼란스럽더라고요. 결국 전 후자를 택했어요. 당신 지금 말은 할 수 있어? 있으면 대답해봐. 대체 왜 내 동생이랑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대체 왜 장모님은 나한테 자꾸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야? 미안해. 여보, 미안해. 그러니까 대체 뭐가 미안하다는 거냐고? 하지만 전처는 자꾸 제게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전처는 말이야 할 수 있었지만 아직 길게 말하긴 힘들었는지 그 이상은 말을 더 잇지 못했죠. 그래서 절 뒤따라 병실로 들어온 장모님이라도 계속 퇴근하고 싶었지만 너무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울고 계시는 장모님께 차마 더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결국 전 불안하게 쿵쿵대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크게 심호흡을 한 뒤 병실을 나와 이번엔 동생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재수 씨도 그곳에 있을 테니 뭔가 알고 있는 재수 씨에게 모든 얘기도 들을 겸 동생 상태도 확인할 겸 해서 말이죠. 아니야, 김상구. 너 지금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내 동생이야. 날 그렇게 따르던 내 동생이라고. 명국이가 설마 아무리 나랑 이혼했다고 해도 애들 엄마랑 허튼 짓을 했을 리가 없잖아. 계속 머릿속에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제 동생이 제게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며 애써 불길함을 떨치려고 애를 썼어요. 그렇게 동생의 병실로 향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전 엘리베이터 근처를 서성이고 있던 재수 씨를 먼저 마주쳤습니다. 재수 씨, 왜 여기 계세요? 아주버님 곧 도착하실 것 같아서 기다렸어요. 제 남편 보기 전에 진실을 먼저 듣는 게 나으실 것 같아서요. 사실 너무 엄청난 얘기라 저도 차마 입을 댈 엄두가 안 나서 차마 어제 전화 못 드리고 오늘에서 드렸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아직 저희 부모님께도 연락 못 드렸어요. 재수 씨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절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듣게 된 재수 씨의 말은 정말 절망 그 자체였어요. 애써 외면하려 했던 제 불길한 예감은
그대로 맞아 떨어졌던 겁니다. 두 사람 전라도 내장산 쪽으로 단풍놀이 가다가 사고가 났던 거예요. 그 두 사람 거의 2년 가까이 바람난 사이였대요. 기억하세요? 제 남편이 육아휴직 썼을 때 형님하고 엄청 친하게 지냈었잖아요. 그땐 아니었는데 제 남편이 복직한 뒤에 둘이 정분이 났던 것 같더라고요. 아니, 말도 안 돼요. 그걸 재수 씨는 어떻게 아신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여태 가만히 있었다고요? 증거도 다 가지고 있어요. 사실 저 남편이 저한테 변함없이 다정했는데 자꾸 누구랑 통화하고 제 눈치를 보는 것 같아서 의심을 했었어요. 그래서 뒷조사를 좀 해봤는데 형님이랑 제 남편이랑 그런 사이였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형님은 그래서 아주버님하고도 이혼했던 거고요. 재수 씨는 그 엄청난 사실을 알고 큰 배신감에 휩싸였다더군요. 그리곤 더 확실한 증거를 모으고 이혼하고자 잠시 몸을 웅크리고 있었는데 하필 그때 이런 큰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반신 마비까지 된 제 동생이 너무 원망스럽고 한심해 제 동생이 의식을 차리고 대화를 인해 나눌 수 있게 되자마자 재수신 동생에게 분통을 터뜨렸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형 하더니 형 아내를 뺐냐? 네가 사람이야? 그 결과가 고작 이 꼴이냐? 하면서 난리를 쳤었어요. 남편이야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으니 눈물만 뚝뚝 흘리면서 사과하더라고요. 많이 놀라셨죠, 아주버님? 아주버님도 그 정도인데 어머님, 아버님은 준비 없이 들었다가 쓰러지시기라도 할까봐 우선 아주버님께 먼저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재수신 혼자 그 엄청난 걸 어떻게 감당했어요? 많이 괴로웠죠? 어떻게 그들이, 다른 사람도 아닌 그들이 우리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요? 내 이 김명국 이 자식을 그냥. 저는 너무 괴로웠을 재수실 위로하며 분한 배신감에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않고 바로 동생 병실로 달려갔어요. 하반신이 마비됐다던 동생은 비스듬히 올려진 침대에 기대에 눕듯 앉아있더군요. 아주 힘없이요. 동생은 절 보자마자 눈이 조금 커지더니 심상치 않은 제 표정을 보곤 제가 모든 사실을 알았다는 걸 직감했나 보더군요. 동생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제게 사과부터 했거든요. 마치 조금 전에 제 전처처럼요. 미안해, 형. 우리 집사람한테 다 들은 거지? 그래, 들었다. 미안해? 야, 사과하면 다 끝인 줄 알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김명국 네가 형의 아내를 건드릴 수가 있어? 내가 널 얼마나 믿었는데. 너 이러려고 날 따라서 집까지 구했었냐? 어? 미안해, 형. 나도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더라. 100번 양보해서 마음이 그렇게 됐다고 쳐. 그래도 사람이 할 짓이 있고 안 될 짓이 있지. 어떻게 그걸 행동으로 옮겨? 나랑 재수신 그것도 모르고 우리만큼 사이 좋은 가족이 어디 있냐고 얼마나 좋아했는데 어떻게 그런 더러운 짓을 해? 그러면서 뭐? 네 형수 같은 여자는 앞으로 한 트럭을 가져다 줘도 쳐다도 보지 말라고?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그런 거짓말을 어떻게 했냐? 어? 내가 이혼했을 때도 그 전에도 너 나 위로하는 척하면서 속으로 엄청 웃겼겠다? 아니야, 형. 나도 너무 미안하고 가슴 아팠어. 근데 형도 좋고 형수도 너무 좋아서 어쩔 수가 없었어. 게다가 집사람도 우리 애도 다 너무 사랑해서 아무것도 놓치지 않으려다 보니까 그걸 말이라고 하냐? 야, 김명구, 너 똑똑히 알아도 난 네가 다리가 그렇게 됐다고 해서 동정심 하나도 안 가질 거야. 그건 네 업보고 자업자득이니까. 그리고 원하는 거 다 가지려던 그 양심도 없는 욕심 때문에 넌 나도 재수씨도 애까지도 전부 잃게 될 거야. 어디 곁에 아무도 남지 않은 지옥 속에서 그 다리로 평생 불행하게 잘 살아봐. 형, 형. 저는 제게 사과를 하던 와중에도 뻔뻔하게 좋아해서 그랬느니 사랑했느니 하는 말을 하던 동생에게 더 큰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저는 그런 동생에게
영원히 보지 말자고 선언한 뒤 병실을 나와버렸어요. 재수신 제 뒤에서 제 동생을 노려보며 여전히 흐느끼고 있었죠. 그렇게 병실을 나온 전 다시 전처의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엔 통화를 끝내고 돌아와 있던 처제와 장모님이 있었어요. 반쯤 정신이 나가 있던 전 장모님에게 서럽게 울며 말했죠. 장모님이 제가 상처받을 거라고 말하던 진실이 이거였어요. 저 여자랑 제 동생이 바람났었다는 거예요. 맞네. 자네 동생 아내를 만나고 왔나 보구만. 나도 그 처자한테 다 들었네. 그래서 너무 충격받은 나머지 자네 장인은 서연이한테 욕을 한 바가지 퍼붓곤 집으로 돌아가 버렸던 게야. 나도 미연이도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면서 애를 붙잡고 얼마나 원망을 퍼부었는지 모르네. 정말 미안하네. 죄송해요, 형부. 언니가 그런 끔찍한 사람이었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차라리 저 세상으로 가버리지. 왜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곤 뭐 대단한 목숨이라고 살아남기까지 해서 가족들에게 짐까지 되니. 어? 난 네가 내 딸인 게 부끄럽다. 부끄러워. 장모님은 차라리 살아남지 말지 그랬냐며 전신마비가 된 전처를 향해 통곡하시더군요. 그리고 전 여전히 눈물만 흘리고 있던 전처에게도 동생에게처럼 똑같이 악담을 퍼부어줬어요. 난 결혼 생활 8년 동안 당신에게 단 한순간도 헌신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 그건 누구보다 당신도 잘할 거야. 근데 그런 날 배신하고 내가 세상에서 당신하고 애들만큼 소중하게 여겼던 내 동생이랑 그런 더러운 짓거리를 했다고? 당신 아주 천벌받은 거야. 당신도 이렇게 무서운 대가를 치를 거라고 상상도 못했겠지? 그랬으니 그런 파렴치한 일을 벌였던 거 아니겠어? 미안해, 여보. 그래, 당신은 변명할 자격도 없으니까 평생 나한테 그리고 우리 애들한테 미안해만 하면서 살아. 그 몸으로 처가 식구들도 다 고생시키면서 당신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 건지 두고두고 참여하고 후회하면서 살아. 이 파렴치한 악질 같은 여자야. 전처가 몸이 좀 회복되어 무슨 대꾸라도 더 할 수 있었어야 주고받으며 더한 악담이라도 남겼을 텐데 저는 미안하다는 말도 겨우 하던 전처에게 그 이상의 분노를 퍼부을 의지마저 사라졌습니다. 이미 엄청난 천벌을 받고 누워있는 사람한테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저는 계속 제게 미안해 울기만 하던 장모님과 처제를 두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와 그 충격적인 진실을 조심스레 부모님께 알렸죠. 어차피 동생의 병원에 가보셔야 할 거고 진실도 언젠간 아시게 될 거였으니까요. 명- 명국이 그놈이랑 채건이 어머니? 아이고, 아이고 뒷목이야. 세상에 망신도 이런 집안 망신이 없다. 아이 어떻게 그놈이 내가 적어도 자식들은 사람으로 만들어놨다고 생각했는데. 부모님은 완전히 뒤로 넘어가셨습니다. 그래도 두 분은 우선 병원으론 달려가셨어요. 저는 두 분이 쓰러지기라도 할까봐 걱정되어 한운 수 없이 그런 두 분을 따라 나섰죠. 병원에 가자마자 두 분은 동생을 마구 내려치며 오열하셨어요. 네가 어떻게 감히 어떻게 네 형 가슴에 대못을 받고 부모 얼굴에 똥칠을 하냐. 아주 쌤통이다. 어? 나랑 네 엄마 네가 하나도 안 불쌍해. 넌 아주 천벌을 받은 게야. 네 아버지 말이 100번 지당하다. 우리 네 간병도 안 해줄 거니까 너 알아서 치료받아. 너 돈 있으니까 그걸로 간병인을 고용하든 뭐라든 알아서 해. 주둥이 멀쩡하니 혼자 다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퇴원해서도 평생 우리 얼굴 보고 살 생각도 하지 말고. 우리 너처럼 인간, 아니 짐승만도 못한 자식 필요 없다. 어머니,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당연히 잘못했지. 왜 나랑 네 엄마한테 절연당하기 싫으냐? 이 정도도 각오 안 하고 그런 더러운 짓을 벌였어? 우린 인생을 바쳐서 니들을 키웠고 넌 그런 우리 인생을 부정한 거다. 어디 가족도 없이 애미한테 이용까지 당하고 한심하게 잘 살아보거라.
두 분은 정말 모두에게 절연당할까 두려웠는지 덜덜 떨던 동생에게 아무런 자비도 베풀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두 분은 병실을 나와 재수 씨에게도 눈물로 사죄를 하셨어요. 자식 잘못 키운 벌을 왜 자신들이 아닌 재수 씨가 받아야 했는지 모르겠다면서요. 이후 두 분은 따로 이혼을 결심했던 재수 씨의 부모님까지 찾아가 머리 숙여 눈물로 사죄했다고 하시더군요. 그 뒤 부모님과 전 두 번 다시 동생의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더 이상 전철 보러 가지 않았던 것도 당연했고요. 그렇게 1년이 지난 지금 퇴원한 동생은 혼자 작은 방을 구해 쓸쓸히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재수 씨는 당연히 이혼했고 조카는 재수 씨가 데리고 가서 키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별할 때 재수 씨는 제게 악수를 청했어요. 제가 아주버님 되게 존경하고 좋아했던 거 아시죠? 우리 앞으로 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끼리 마음으로 응원을 해주면서 살 때 보고 살지 말기로 해요. 너무 아프잖아요. 다시 떠올리기엔 우리가 겪었던 일이요. 부디 잘 지내세요. 어머님, 아버님, 잠시나마 두 분의 며느리가 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건강하세요. 너도 건강하거라. 꼭 잘 살고 아이도 잘 키워야 한다. 미안하다, 애미야. 마지막까지 정말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괘씸한 제 동생에게 너무 아까웠던 사람이었죠. 저도 부모님도 눈물로 재수 씨와 조카에게 작별 인사를 했고 됐다던 재수 씨에게 부모님은 끝내 조카 키우는데 보태라며 거금도 지어주셨어요. 동생은 지금 하반신 마비가 된 몸으로 혼자 휠체어를 타며 힘들게 살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그 녀석을 괴롭게 만들고 있는 건 사람을 그렇게 좋아했던 녀석이 느끼고 있을 고독과 외로움일 거예요.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동생은 아직 저나 부모님께 연락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도 구태여 먼저 연락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딴 자식 우린 평생 안 보고 살 거다. 아주 쌤통이야. 자업자득이야. 부모님은 아직도 완강한 태도를 보이며 그런 놈은 앞으로 자식으로 생각도 안 하고 살 거라고 말하고 계세요. 그런 부모님처럼 동생에게 큰 상처를 입은 제가 언제까지 동생을 보지 않고 살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동생을 떠올리면 너무 큰 배신감이 들지만 한편으론 모든 걸 잃고 다리까지 잃게 된 그놈이 약간은 불쌍하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평생을 우애 좋게 지내온 동생이니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전 오랜 시간 동안 역시 그 녀석을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선 전 저 나름대로 아픔을 추스르며 크게 상심하신 부모님을 잘 모시고 소중한 저희 두 아이를 잘 키우는 데 집중하며 살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전 처가 식구들에게 큰 짐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전철을 그래도 엄마니 언젠간 아이들과 한 번은 만나게 해줘야 할지 아닐지도 솔직히 고민이 큽니다. 점점 크면서 아이들이 엄마에 대해 물어볼 테니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 언젠간 모든 사실을 알려주고 전철을 보여주는 게 맞을까요? 어떤 것이 현명한 판단일지 살짝 시간을 내어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 아이들의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족을 배신한 그것도 배우자의 형제, 형제의 배우자를 욕심낸 두 사람이 치른 대가는 참혹했어요. 아마 저희 부모님의 말씀처럼 그 둘은 천벌을 받은 거겠죠. 하지만 그 당사자들 외에 남은 가족들의 가슴에도 아주 커다란 상처가 남았습니다. 이렇듯 외도는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주위의 가족도 고통에 빠뜨리는 심각한 죄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남은 가족들의 상처를 생각해서라도 아니 천벌이 두려워서라도 사람들이 그런 죄악을 제발 좀 저지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전 이런 부탁을 드리며 이만 사연을 마쳐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